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친엄마처럼 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어주던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작은 신발 두 짝이 산 아래 흙더미 사이에서 발견됐고 그 위로 하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우리 곁에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왜 우리 가족에게 왔는지를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 올해 60입니다. 요즘은 밥도 혼자 차려 먹고 틈만 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풀을 뽑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끔씩 다 자란 딸아이의 손을 쥐고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녔던 그날을 말을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그 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33이었고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출근길, 중앙선을 넘은 트럭이 제 아내를 앗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아이들도 마치 한 계절쯤 늙어버린 듯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11살, 민준이는 8살. 하지만 두 아이 모두 그 나이답지 않게 말이 없었습니다. 울고 싶을 땐 혼자 이불을 뒤집었었고 웃고 싶을 땐 나를 먼저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올까봐, 아빠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어린 마음에 조심스레 저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라면을 끓이면 지우는 말없이 수저만 돌렸고 민준이는 한 젓가락 먹고는 입술을 꼭 다물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저녁엔 삼겹살 먹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냉장고엔 고기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삼겹살 얘기를 꺼낸 뒤로 저는 장을 볼 때마다 고기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도연아,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애들 돌봐줄 사람이라도 잠깐 써보는 건 어때? 망설이다가 결국 한 번쯤 기대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그 사람.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던 그 눈빛은 어딘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우도 민준이도 낯을 가리기는커녕
금세 그녀 옆에 붙어 앉아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안도했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그러더군요. 아빠, 저 언니는 엄마 같은 냄새가 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말없이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괜찮을까? 아직은 너무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들이 웃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러웠고 배려 깊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일요일엔 함께 도서관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 이름을 다정히 불렀고 식사 중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맞췄습니다. 민주는 어느새 그녀 무릎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손편지를 써서 몰래 그녀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집안엔 다시 말소리와 따뜻한 밤 냄새가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가 만든 국을 한 숟가락 더 뜨며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게 된 지도 몇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죠. 처음엔 마냥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었고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났고 무너졌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우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 서연 엄마가 입을 덮어주면서 간질간질해줘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구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알아서 챙겼습니다. 아이들 급식표, 학교 행사, 심지어 제 공장 납품 일정까지 메모해 놓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늦어져 밤 11시가 넘은 시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듯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으려는데 그 순간 저쪽 방 안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방 쪽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 일단 다 확인하고 정확히 하고 말해줄게요. 그 말에 등골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말이지?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휙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놀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서연은 아주 짧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언제 오셨어요? 언니랑 통화 좀 했어요. 갑자기 예전 생각난다며 한참을 붙잡네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작은 폴더폰을 조심스럽게 덮고는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듯 보여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 확인하고 말해줄게. 그 말이 도무지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조용하고 당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언니가 요즘 좀 힘들다 해서요. 괜히 옛날 이야기 꺼내다가 웃다 울다 했네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보며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그 눈이 어딘가 비어 있었다는 걸 그땐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방과 후에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빠, 서연 엄마 있잖아. 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지우는 살짝 얼굴을 붉히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되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이도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맞아. 서연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야. 근데 엄마처럼 잘해줘. 간식도 잘 챙겨주고.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우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먹고 힘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죄책감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 방 앞에 조용히 서서 문틈을 들여다보다가 저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애들이 참 착해요. 도연 씨처럼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그녀가 웃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처럼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묻어나는 햇살에 저는 그저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이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소파 위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TV 만화에 빠져 연신 킥킥대며 웃고 있었지요. 서연은 여느 때처럼 식탁 위에 컵을 놓고 차를 한 잔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가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해서. 오늘도 늦게 와요? 민준이 삐죽거리며 묻자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녁 전에 올게. 아빠 없이 심심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좀 봐줘야겠다. 서연은 제게 머그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용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우가 뒤따라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일 잘하고 와요. 오늘은 늦지 마요. 그 말에 마음이 한켠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를 뻐근함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채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이 안 됐고 서류를 넘기다 문득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그저 애들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로한 하루였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이 길어졌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지요. 현관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도 저는 그저 다들 잠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그릇 하나 없이 말끔했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주황색 물컵도 지우가 아침마다 챙기던 필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이들 그림 자석도 하나같이 떼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인데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울리지도 않고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자동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순간 가슴이 턱하고 조여왔습니다. 거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소파 위엔 민준이 인형이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지우가 아끼던 필통이 식탁 한가운데 펼쳐진 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딘가로 외출할 때마다 꼭 붙여놓던 아빠 금방 올게요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걸. 방 안을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옷장 속엔 아이들 옷도 몇 벌 빠져 있었고 신발장엔 두 아이의 운동화가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제게 아무 말도 없었고 아이들은 아침까지도 제게 오늘은 집에서 놀래요라며 웃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식탁 구석에 떨어져 있는 지우의 필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었죠. 아빠, 오늘은 엄마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 준대요. 그 순간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아이들의 흔적을 더듬다 결국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우의 필기장은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고 머릿속엔 수천 가지 상상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유괴인가? 납치? 아니면 혹시 무슨 사고라도? 그때였습니다. 문득 오래전 들었던 서연의 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혹시 죽은 사람 꿈을 자주 꾸신 적 있어요?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한밤중에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손엔 흐릿한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거기엔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7일 해 떠오기 전 그녀는 그걸 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지요. 아, 그냥 꿈꾼 거 정리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은 CCTV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땅이 삼켜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동네 근처 마트, 도로, 학교 앞 신호등까지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차도 집 앞 골목도 어떻게든 발자취 하나 남겨져 있을 법한데 기록은 말끔히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자발적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보호자와 함께였다면 담당 형사의 말이 귀에 박힌 듯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하는 아이였고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아야 잠이 드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들이 말도 없이 서연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며칠 전이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우가 쪽지를 꺼내 보여주며 서연 엄마가 오늘도 간식 챙겨줬다며 웃던 얼굴, 민준이가 제 무릎에서 졸던 날, 서연이 조용히 아이들 방문 앞에 서 있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이었을 때 마음속에 어렴풋한 장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텃밭 일을 도와주다가 문득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보던 날, 혹시 애들 엄마는 어디에 묻혀 있어요? 왜요? 제가 반문하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요. 애들이 저를 참 잘 따라서. 그땐 그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게 그저 고마워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혹시 아내의 산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머뭇거릴 여유도 없이 차 키를 움켜쥐고 뛰어나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핸들 위에서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떠난 그 비와 너무나도 닮은 비였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손은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숨 쉴 틈도 없이 차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계기판에 붉은 불빛이 일렁이는 가운데 그녀가 했던 말들이 뒤늦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애들 엄마는 어디에 묻혀 있어요? 그때는 무심코 들었던 말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떠오르자 그 말 끝에 스쳐 지나간 표정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거길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차를 몰고 무작정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그곳뿐이라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거기라도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산길 초입이 어슴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인데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혹시 맞을까 하는 두려움도 같은 무게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온 흔적, 그리고 널브러진 나뭇가지들. 저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쳐내렸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목이 터져라 외쳐봤지만 빗소리만이 응답처럼 울려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려는 순간 발밑이 퍽하고 꺼지듯 미끄러졌고 진흙이 무릎 아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흙더미가 길을 일부 막고 있었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나뭇가지들 속엔 갓 부러진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며 길 일부가 이미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아래편 바위와 나무 사이 움푹 꺼진 틈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움켜쥔 채 애써 신호를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진흙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젖은 나뭇가지들을 밟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바위 옆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을 비춘 그곳에서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아이를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있었고 바로 위쪽엔 무너져 내린 흙과 바위가 간신히 멈춘 채 걸쳐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래에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이자 더는 숨길 수 없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 진흙투성이가 된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작은 몸을 떨었고 민준이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듯 쌓였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모두 눈물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숨에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아빠가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빠가 왔어.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듯 밀려들던 두려움이 눈물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지우의 등이 떨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아빠를 몇 번이나 부르며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 말만 마음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에 한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질 뻔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도대체 왜 내 애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온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화인지 울분인지 모를 감정이 목을대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끝내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낯설고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민준이의 얼굴은 흙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랑 같이 나가자.
아이들의 체온이 손끝에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산 아래 어딘가에서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빗속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어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119 구조대입니다. 사람 계세요? 반응해 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있어요. 잠시 후 비옷을 입은 구조대원 둘이 바위 아래로 다가왔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의료진도 따라 붙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바로 아래에서 멈추는 게 들렸습니다. 아이부터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이 민준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지우도 제 팔에서 옮겨졌고 비닐포에 덮인 담요가 아이들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씨 맞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 확인됐습니다. 일단 경찰차로 이동하시죠. 추후 조사는 병원에서 상황 파악 후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일어나 젖은 옷자락을 정리한 뒤 아이들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이들을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갔고 경찰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은 건 빗물에 젖은 흙바닥 그리고 떨리듯 남은 심장의 고동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것도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진흙에 젖은 채 무거웠고 머릿속은 멈춰버린 듯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구조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그 안도마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에 금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얼핏 보기엔 목숨 걸고 아이들을 지킨 사람.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던 사람.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정작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 나는 오늘 이 산에서 벌어진 일을 어느 쪽으로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버텼을 서연의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진흙물 속에서 나는 문득 고개를 들고 아내가 잠들어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산사태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에 쓸린 흙더미와 부러진 나무들, 산 아래로 흘러내린 물자국 사이로 아내의 비석이 있어야 할 자리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처럼 후들거렸고 두 눈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은희야. 나는 결국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돌보느라 숨 쉬듯 살아내느라 정작 아내의 앞에 이렇게 앉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서연의 일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지우와 민준이에게 돌아가야 했고, 그리고 그녀, 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진흙에 젖은 발로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앞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을 넘긴 시간대였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기이하게 밝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탈수랑 저체온증이 있어서 링거 맞고 있고요. 지금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말끝을 맺지 않고 잠시 머뭇대더니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같이 오셨던 여성분은 경찰 조사받고 계세요. 진료실 뒤편 조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에 나란히 누운 지우와 민주는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지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차갑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놓였습니다. 아빠 왔다. 이제 괜찮아. 말끝이 떨렸지만 아이들은 깊은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들 옆에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실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안쪽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놓인 작은 공간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젖었던 옷은 갈아입은 듯했고 앞머리는 여전히 축축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비켜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분이시죠? 공식 진술은 나중에 다시 받겠지만 그쪽 말씀도 듣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유족 측과 연결된 거니 서연 씨 쪽 진술과 일부 충돌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건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도적으로 무심한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행적에 대해 이쪽에서도 관심을 가진 정황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엔 확실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하게 마음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그 안에 남겨진 우리 둘만이 작은 공간에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주 앉은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몇 년을 눌러왔던 무게를 지식여 삼키는 듯 묵직하고 느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슴 위에서
꼬아쥐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당신 이름을 들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였나? 사고 당시 기사에 이름이 언급됐던 걸 어느 날 또 보게 됐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떤 얼굴이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그녀는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목을 2번이나 축이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가갔어요. 처음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 당신이 장을 보며 대답하는 말투. 그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울음 비슷한 숨을 토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파야 한다고. 내 남편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냐고.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왜 지금까지 그토록 애매하게 웃었는지, 왜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당신 아내를 치고 간 트럭, 그걸 몰았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 숨이 폐 끝까지 닿기 전에 가슴 어딘가에서 멎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앙다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끄덕임이 제 머릿속을 산산이 깨트렸습니다. 속이 울렁였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식도 위로 치밀어 올랐고 그녀를 보고 있는 두 눈 사이로 살같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모든 게 아이들과 웃고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하려 애썼지만 입꼬리 근육이 떨리고 손끝이 탁자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해명도 지금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아내를 보내놓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내뱉는 것도 천금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요? 아이들 곁에 앉아서 우리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놀고 그 모든 시간이 당신에겐 그냥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날 그 길에서 그 비 오는 밤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부러웠다고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까? 지우는 아직도 밤에 깬다고요. 엄마 언제 와? 하면서 울어요. 민준이는 엄마 사진만 봐도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말이죠. 잠들기 전마다 은희 이름 부르다가 그냥 주먹으로 벽 치면서 혼자 웁니다. 그게 행복해 보였다고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입안에 뜨거운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해서 몸이 다 떨릴 만큼 억울해서 터져 나오려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 내민 분노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지우가 민준이가 그녀에게 웃으며 안기던 장면. 그 조그만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며 잠들던 밤의 숨결. 그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나?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어떤 필사적인 진심 같은 것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 처음엔 정말 모든 게 미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을 삼키다 끊긴 숨결처럼 가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됐을 때 도연 씨가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알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텐 끝이었어요. 잠시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나갔어요. 혼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떨림 속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어요. 당신 가족이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만 무너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근데 지우랑 민준이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서 그게 점점 무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유리잔처럼 금이 간 채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처음엔 더 미웠어요. 그렇게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는 걸 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 애들 눈에서 그날 남편과 함께 나갔던 우리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겹쳐졌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이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저도요, 민혁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마치 오래 봉인되어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혁이 5살이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같이 떠났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숨을 쉬는 것도 힘겨운 듯 작은 소리로 흐느끼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 게 지옥 같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잠들 때마다 내가 민혁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했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며 꽉 쥐어졌습니다. 조용한 병실안 그녀의 흐느낌이 먹먹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없이 망가진 얼굴이었고 죄책감으로 무너진 인간의 단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와는 또 다른 슬픔의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책망도, 비난도, 원망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온도만이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엔 여전히 형광등 불빛이 서늘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서연의 흐느낌은 아직 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마음속도 한순간 비워진 듯 했지만 텅 빈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빠,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지우와 민준이가 복도에서 작은 담요를 덮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뛰어왔고 뒤이어 민준이도 작은 팔을 벌려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와락 안아들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자락과 따뜻한 체온이 엉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근데 있잖아. 오늘 엄마 산에 갔었어요. 엄마 산소. 지우도 눈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보고 거기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 말하면서 같이 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용서받아야 한다고?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산에 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엄마가 계속 뭔가 말했는데 그때 무덤 앞에서 진짜 큰 뱀이 나왔어요. 뱀? 응. 엄청 길고 색깔이 이상한. 우리 막 놀라고 새엄마도 놀라고. 근데 뱀이 우리 쫓아오는 것 같아서 새엄마가 빨리 도망가 하고 소리쳤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막 내려오는데 막 돌 굴러오고 나무 쓰러지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엄마 무덤 앞에서 그 뱀 있잖아요. 처음엔 우리도 무서워서 소리 질렀는데 그 뱀이 진짜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그 뱀이요, 우리가 가려던 길 말고 다른 쪽으로 쓱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새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자, 저리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뱀 따라간 거예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아빠. 그 뱀이 우리 무덤 쪽에서 천천히 산 옆길로 내려가는 거 보여줬어요. 그 길로 갔는데 우리가 막 내려왔을 때 뒤에서 쿵 하고 산이 무너졌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지우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말 속엔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산, 그 순간의 방향, 그 뱀의 움직임.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복판에서 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고 숨이 턱 막히는 흙더미 속에서도 끝까지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밀었어요. 막 끌고 갔어요. 돌이랑 흙이 다 뒤에 쏟아졌는데 우린 그 길로 내려와서 살았어요. 민준이의 말에 제 가슴 한복판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은 슬픔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드디어 방향을 찾은 듯한 묵직한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맞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오히려 산사태 속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의료진과 구조대의 진술이 있었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남기지 않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매일같이 서연을 찾았습니다. 아빠, 서연 엄마 언제 와요? 우리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새엄마가 안아줘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우의 말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었고 서연에게 느꼈던 분노 속에서도 밀어낸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 끝에 서연이 머물고 있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주 오래된 단층 주택, 골목 입구부터 낡은 벽돌담과 녹슨 철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길가엔 비에 젖어 눅눅해진 낙엽들이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슬리퍼 두 켤레가 비에 젖은 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용 슬리퍼였고 다른 하나는 아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 소리가 울린 뒤 한참이 지나서야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설이며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체인이 걸린 채로만 열렸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서연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는 채 눈가엔 아직 짙게 멍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고 숨을 들이쉬려다가 멈추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저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겨우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목을 움켜쥐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이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는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간절한 바람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몇 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찔했습니다. 눈물로 번진 두 눈이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녀의 두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나도 당신도 상처투성이에요. 서로에게 준 상처도 깊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제 눈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엄마라서 행복했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했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도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외면하지 않으려고요.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그저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절망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감정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보고 싶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민준이도 서연 씨를 매일 찾아요. 새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하면서 그 말에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에 처음으로 떠오른 미소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녀는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복잡하고 벅찬 감정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조심스럽게 경계를 두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언가를 숨기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우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그 엄마라는 호칭이 처음엔 어색했을 텐데 서연은 그 말에 손을 멈추고 지우를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과 함께 민준이는 더 솔직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이제 우리 매일 웃자.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은희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건가 하는 조심스러움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은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이들도 다시 웃고 있고, 서연이도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 그런데 가끔 내가 서운할까봐 그런 생각이 들어. 사진 속 은희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서연이를 보면서 느꼈어.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많이 아팠구나. 나만큼이나 많이 울었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더 이해가 됐어.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더 깊이 보듬어 줄 수 있나 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너라면 분명 그럴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며 너도 함께 웃어줄 거야.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도연 씨,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사진을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제가 이제 사랑하겠어요. 언니만큼은 못하겠지만 제 마음 다해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겠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도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겠어요. 이제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그 순간 저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상처를 안고 시작했지만 그 상처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고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은 단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은희와의 사랑도 진짜였고 서연과의 사랑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 사랑의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지우와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었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순의 나이에 작은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이 옆에서 함께 호미질을 하고 있고 가끔 찾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이제 정말 편하게 살아도 될 나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편안합니다. 그날 밤 서연을 믿기로 했던 선택,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을 때 느꼈던 절망, 산사태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평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은희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서연을 보내줘서. 그러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은희가 웃으며 답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된 서연, 그리고 장성한 지우와 민준이. 저희 가족은 그토록 많은 비바람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그녀를 용서한 것이 제가 선택한 것이었는지, 혹은 삶이 우리에게 준 한 줌의 잡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고 그 상처를 껴안은 채 조금씩 천천히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잘 살았지, 도연아. 작은 한숨처럼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 한 줄로 지난 수십 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